경부고속도로 역시 건설 당시에는 옥수수를 사 먹이는 게 우선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박정희 정부는 이를 국가산업의 동맥으로 보고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1964년 차관협조를 위해 서독을 방문해서 아우토반을 경험한 후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서 물류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을 확인한 뒤 서울과 부산을 5시간 내로 잇는 프로젝트를 3년 안에 완공시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고 부산항을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시너지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보다 강한 권력이 등장하면 사회는 더 안정될까?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 그리고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런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범죄가 줄어든다. 실제로 이런 인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르완다의 경우에도 폴 카가메 대통령이 민족 통합과 경제 성장을 이끈 지도자로 평가받으며 독재 논란에도 9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사선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현재 26년째 집권 중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소탕, 살인율 최저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현재 7년째 집권 중입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6년 집권 후 연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치안에 성공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78년,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의 독재 37년은 국가 경제를 몰락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간혹 강한 리더를 투사하며 특정 시대의 통치 모델을 다시금 소환하는 것일까요? 최근 부켈레나 카가메의 사례가 화제가 되며 박정희 시대가 다시 회자되는 이유도 바로 이 치안과 경제라는 실용적 성과 때문일 것입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미화될 수 없지만 과거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재편했는지 그 공이라고 불리는 성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속도가 남긴 과외 비용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격변기와 사회적 혼란이 맞물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4.19 이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높았으나 동시에 기존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치안 불안과 경제적 빈곤이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군사정권이 가장 먼저 시행한 조치 중 하나는 조직폭력배와 정치깡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었습니다. 이정재를 비롯해 권력과 유착했던 폭력 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물리력을 독점하며 사회 질서를 재편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야인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극의 마지막에 이정재가 사형당하는 장면은 당시 군사정권이 정치깡패들을 소탕했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왜 권위주의 시대에 범죄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논리는 단순합니다. 독재는 강력한 공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집단적인 저항이나 조직화된 힘은 정권에 큰 위협이 됩니다. 국가는 수사권 집중, 신속 재판, 강력 단속을 통해 범죄의 기대이익보다는 처벌로 인한 기대비용을 압도적으로 높여놓습니다. 여기에 공포 기반의 억제가 작동합니다. 과잉 처벌의 가능성과 국가 권력의 예측 불가능성은 범죄 동기 자체를 없애기보다 죄를 지으면 파멸한다는 인식을 심어 범죄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체감되는 질서는 훗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삼천교육대,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역시 이러한 강력한 사회통제 기조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 중 긍정평가는 치안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1인당 GDP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국가의 자립 여부조차 불투명했습니다. 이 시기 작동한 이른바 국가개발 모델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미국의 후버댐 사례가 이와 유사합니다. 후버댐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완공되었지만 실제 기획은 전임자인 후보 대통령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버댐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후보댐 역시 기획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컸으나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 창출과 완공 후의 유용성은 경제 위기 극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건설 당시에는 옥수수를 사 먹이는 게 우선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박정희 정부는 이를 국가산업의 동맥으로 보고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1964년 차관 협조를 위해 서독을 방문해서 아우토반을 경험한 후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서 물류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을 확인한 뒤 서울과 부산을 5시간 내로 잇는 프로젝트를 3년 안에 완공시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는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고 부산항을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시너지를 냈습니다. 치안과 도로망에 이어 등장한 것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농촌 개발 사업으로 농촌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 국민에게 자본주의적 근면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대에 따라 향수와 반감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산업화 초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완화하려 했던 국가 주도의 개선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평가의 또 다른 핵심은 해당 리더가 국가의 방향성을 어디로 설정했는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정 시기의 정치가 여전히 논쟁적인 이유는 그 시대가 제시한 산업화라는 방향성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반도는 북한과의 대치와 미군 감축 논의 등으로 안보 환경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인력 기반의 산업화를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기술교육의 확대와 공대 중심의 인력 양성,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을 통한 자주국방의 기반 구축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정책의 특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중앙 권력이 투자 방향을 직접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속 압축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합의와 비용 발생 과정을 생략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의 판단에 따라 자원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 지식인들은 성장 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권 침해와 분배의 불균형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산업 국가화라는 집중 전략이 강행된 것에 대한 유효성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카가메나 엘살바도르의 부켈레의 예로 시작했지만 현대 AI의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현재 강력한 통치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도 강력한 또는 강경한 리더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북쪽에 북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균형을 잘 잡고 가야만 합니다. 강한 권력이 만든 질서와 성장은 산업화, 고속 압축 성장이라는 분명한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 비용이 존재합니다. 권력이 집중된 구조는 단기적인 추진력을 제공하지만 견제장치의 약화와 권력 남용이라는 리스크를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고속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한되었고 정치적 자유는 억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이 우선인가, 기본권이 우선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도는 그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무능할 경우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역사는 묻습니다. 성장은 권위주의 덕분인가? 아니면 당시 시대적 조건과 국민의 희생 덕분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합의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속도에는 항상 비용이 따랐고 그 비용을 감내한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권력이 등장하면 질서가 회복됐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 그 권력이 국가 산업을 밀어올렸다고 기억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산업국가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국가주도 개발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도에는 항상 비용이 따르고 권력이 집중될수록 위험 또한 커진다는 점을 말입니다. 강력한 리더십, 온화한 리더십, 경제성장, 민주주의, 치안, 균형, 이 키워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그리고 어떤 사회를 선호하고 계시는지요?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를 모든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부켈레, 카가메의 이른바 성공한 독재 논의, 그로부터 소환된 박정희 전 대통령, 그의 공 과중에서 공에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나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